자, 채권자 지체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채권자 지체는 이제 채무불이행이랑 같이 채무불이행을 할 때 뒤에 이제 맨날 꽁다리로 같이 이제 끼워서 나오는 앤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채무불이행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그 자기 의무를 안 했을 때 이제 적용을 받는 그런 규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자 지체래. 그럼 이건 뭐냐면요. 자, 채권자는 어쨌든 채무자의 의무를 받는 사람이죠. 그죠? 등기를 받든 돈을 받든 어쨌든 채무자가 다해야 되는 의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얘도 야 뭐 그 저기 뭐야 이 사람이 택배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 적어도 그 아파트 뭐야 얘가 이 203 207층 23층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층 공동 비번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얘가 이 아파트가 어딘지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가 그것도 안 알려주고 있어. 저 이거 오늘 이거 뭐 몇 월 며칠에 배송할 테니까 주소 어딘지 알려주세요. 계속 물어보는데 얘가 계속 안 알려줘.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얘는 채권자잖아요. 그 물건 받을 사람이잖아요. 얘가 계속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390조로 얘한테 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쟁점이 제기가 되게 됩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390조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적용되는 그 조문인데 채권자가 안 받아. 그거를 이제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데 그거를 채무 불이행 규정인 390조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례는 뭐라고 해요? 판례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죠? 맞을 거예요. 제가 배웠을 때도 그랬거든요. 판례가 그래서 이게 채무불이행이다. 이 채권자 지체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390조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는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판례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고 있다. 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고 있다. OX 이 지문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못 나오죠. 그 판례 지금 명확한 판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채권자 지체는 왜 논의가 되는 것이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 학설의 대립은 있는데 판례가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는 것은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뭐 일단 그 부분은 세모로 남겨둡시다. 근데 채권자 지체가 오케이. 그럼 채무 불이행은 뭐 지금 모르겠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채권자 지체 상황일 때 어떤 불이익이 있어? 라는 그런 쟁점이 논의될 수 있어서 그래서 채권자 지체라는 게 이제 채무불이행 파트에 이제 꼽사리 껴서 나오는 주제인데 이것도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채권자 지체. 자, 채권자 지체 그 규정 보면 400조인데 얘가 채권자가 받아야 되는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나는 준비 다 해서 얘한테 주려고 했는데 채권자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데 지금 얘가 안 받고 있는 상황이면은 원래는 2003년 3월 1일에 이거를 갖다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배송해 주기로 했는데 얘가 계속 안 알려줘. 그래서 지금 4월 1일이 됐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안 되죠. 얘는 지 할 거 다 했는데 얘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얘 때문에 지금 이 자기 채무를 이행 못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 400조는 거기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제 조문을 어 했는데 법전을 제가 안 갖고 있지. 각자 아니한테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판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럼 지체 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세무라고 했죠. 근데 그럼 지체 책임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다 채무자가 3월 1일에 배송하려고 다 포장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놨는데 얘 때문에 지금 배송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채무자의 그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 왜 3월 1일에 배송해주기로 해놓고선 나는 3월 25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너 안 받아가지고 내가 그 뭐 여기 또 납품해야 되는데 납품 못했어라고 그렇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지가 안 받아서 뭐야 그렇게 이 이행을 못한 것이므로 채무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아, 그리고 이제 또 요 판례가 중요합니다. 아, 이 지금 아까 요 택배 받는 이 채권자 있잖아요. 택배 받는 채권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제 주소를 안 알려줬어요. 이 채권자 자기 주소를 안 알려줬는데 아예 이제 얘가 내용 증명을 날렸어요. 채무자가 등기 받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 등기 인도 채무와 관련해서 채권자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땅 받는 사람이겠죠. 땅 사려는 사람, 매수인. 얘는 뭐 자기 이제 돈 잔금까지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그 등기 인도 채무 관련해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내용 증명을 날려서 아까 말했잖아요. 내용 증명을 날려서 저는 이 제가 잔금까지 준 거 매수대금 다시 돌려주세요. 저 이 땅 안 삽니다. 제가 뭐 그때 뭐 착오로 어쩌고 막 그런 주장을 해요. 얘가 내용증명서에 막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이 땅을 뭐 잘못 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죠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아까 판례가 말씀드렸듯이 판례는 이거를 어 이행 거절이라고 본다고 했죠. 근데 그거 아까 그 채무 불이행 파트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이냐면은 다시 말해서 아까 이렇게 채무자가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제 주장하고 어쩔저쩌고 하는 것은 그거는 채무자의 이행 거절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채권자가 아주 단호하게 이행 거절과 같은 그런 자기의 그 어, 이행 거절이 아니라 어, 일종의 수령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기는 채권자는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등기 받아야 되는데 지금 등기를 안 받는 수령 거절의 상태예요. 이행 거절이 아니라 받는 거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의 수령 거절. 그러면은 자, 채권자가 확실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는 구두 제공 없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 내용 증명 날려가지고 뭐 이거 뭐 해제할 거고요 어쩌고저쩌고 뭐 하지 마세요 뭐 등기 받을 필요도 없고요 어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더 이상 그 이 계약을 완성할 그런 의지가 없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럼 이런 애에 대해서 나는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얘 때문에 내가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그 얘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얘한테 뭐 그래도 뭐 받아가시죠. 뭐 제가 뭐 변호사랑 뭐 상담해 보니까 그 해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 뭐 어디 받아가세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 채무자는. 근데 그 우리 그 위험부담 있잖아요. 위험부담은 어떻게 돼요? 위험부담은 이거랑 다르죠. 채무불이행 책임이랑 위험부담은 아예 다른 거죠.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금 채무자가 이때 3월 31일 날 등기해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자이든 타이든 못하게 됐어요. 채권자 때문이든 아니면은 지 사정이든 간에 못하게 된 거에 대한 그 채무자의 책임이고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내가 그 우리가 그거잖아요. 등기 해주고 너는 매수 자금 이렇게 됐을 때 뭐 보통 뭐 이 땅이 뭐 저기 뭐야 멸실되거나 이렇게 돼가 땅이 없어지거나 뭐 수용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등기를 이제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 매수 자금 이거를
청구할 수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예 그 조문도 다르죠. 이거는 390조고 이 위험부담 이거는 더 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채무불이행 책임 봐봐요. 만약에 내가 등기를 지금 안 해줬어요. 안 해줘가지고 내가 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한들 내가 등기를 안 해줬다고 해요. 그럼 상대방이 이 매수 자금 전체 통째로 못 준다고 그 통째로 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매수 대금이 3억이라고 해봐요. 땅이랑 그다음에 땅 그 금액이 3억이라고 해봐요. 근데 땅을 등기를 한 달가량 늦게 해줬어. 그러면은 그 늦게 받은 쪽에서 야 3억 내놔라고 주장이 가능하나요? 이 땅값이 3억인데 뭐 기껏해야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리고 이제 등기를 늦게 해줘서 발생하는 손해액을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도 정하기 힘들 뿐더러 이 3억이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위험부담은 아예 이 지금 등기 땅 그다음 매수 자금 3억 이게 교환되는 건데 위험부담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봅시다. 만약에 지금 얘가 내가 지금 등기를 받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안 해가는데 이 땅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제 나는 그 땅을 못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남는 거는 뭐예요? 얘가 나한테 3억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가 남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그 채무불이행에서와 이 구조가 다르죠. 여기는 아예 이 3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아예 그 상대방의 급부 전체에 대한 그 어떤 위험 부담을 이 3억 원에 대한 위험 부담을 누가 떠안을 것이냐. 아, 얘가 채권자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 땅을 못 넘기게 되어 버렸네. 그런 게 이제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는 어쨌든 못 넘겨주게 됐어 이 땅을. 그러면은 너는 우리 쌍무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얘한테는 3억 원을 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급부 이 3억 원 전체를 얘한테 넘길 것이냐 얘한테 넘길 것이냐 그 문제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 채무불이행 책임 면하는 거랑 이 위험부담이 넘어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 거는 그래 뭐 채권자가 지가 안 받기로 하면은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채무불이행 책임 면합니다. 근데 위험 부담을 넘겨서 지금 땅 등기를 못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땅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땅이 뭐 없어지는 경우는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 나라에서 이렇게 뭐 공용 수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그 살던 시골집이 그 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댐 만든다고 거기가 이제 다 여기 그 동네랑 옆에 동네 자체가 다 이제 그 원래 살던 사람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다 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저희 할머니는 거기 사시다가 이제 강제로 어 뭐야 강제죠. 왜냐면은 거기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댐 만든다고 이제 내보낸 거잖아요. 물론 돈은 줬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내가 그 땅을 이제 넘길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땅을 주고 너는 나한테 3억을 주는 그런 계약이었는데 내가 땅을 못 넘기게 됐으면은 그럼 이 3억은 너는 나한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제 위험부담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채무불이행 책임보다 이거는 더 큰 위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순히 등기를 안 받아서 등기 안 받는다고 나한테 확실하게 했어. 그래서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라고 하면은 그냥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건데 내가 얘가 지금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땅이 여기 없어졌어. 근데 나는 이 3억을 받아야 되겠어. 그럼 이거는 위험부담을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려면은 뭐예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단순히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랑 위험 부담을 넘기는 것이랑
더 그 치명타가 뭐냐면요. 이거라는 거죠. 치명타. 이거는 아예 이거는 3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채무불이행 책임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게 뭐 네가 등기를 뭐 늦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뭐 뭘 못 팔아서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해서 뭐 3억이 인정 거의 안 될 거예요. 3억이 인정이 아니라 뭐 3천만 원 뭐 이것도 겨우 인정될 판인데 얘는 3억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한테 그 위험 부담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무언가를 해야지 이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죠. 좀 어렵지만 이 위험 부담이랑 채무 불이행 책임이랑 완전히 이제 다른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이제 당사자들한테 그 타격이 큰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판례가 왜 얘는 구두 제공 없이도 되는데 얘는 구두 제공 이상을 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만 조금 어렵지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채권자 지체의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채권자 지체가 채무 불이행이 되냐? 그거는 아직 세무다 세무. 그다음에 불완전 이행은 뭐 개념만 간단히. 자, 그다음에 390조 손해배상. 손해배상. 여러분 손해배상 그 사람들이 뭐 통상적으로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너의 어떤 고의나 과실로 나한테 나한테 내가 손해를 입었어라고 했을 때 그 손해를 입은 것까지는 오케이 손해까지 오케이. 근데 손해액은 과연 얼마인지? 왜냐면은 법원은 이렇게 판단해주지 않아요. 자, 길동이, 유재식 씨가 나한테 이제 이전을 안 해가지고, 그래, 뭐, 등기 이전 안 한 그런 과실이 있다. 그래서 얘는 유재식 씨와 나와의 계약 관계를 맺었는데, 얘가 이행을 안 해서, 그래, 얘가 이행을 늦게 했구나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럼 과연 네가 입은 손해액은 얼마니? 얼마? 그 XX. 돈.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요. 자, 유재식은 나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원 있죠? 원. 이게 손해액이에요. 손해액인데 그럼 내가 손해를 입은 거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자, 일단 밑에 볼게요. 손해액을 입증 확정하는 것은 실무에서 너무 어렵다. 자, 설빙 제가 이거를 실제로 이 사건에 했어요. 자, 봅시다. 설빙. 저는 이제 임차인. 건물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이제 설빙 설빙 운영. 점주? 설빙 운영이라고 해봐요. 근데 이제 이제 건물에 물이 샜어요. 누수였어요. 누수. 누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누수 화재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자, 누수했어요. 누수. 그러면 막 건물에서 이제 똑똑똑똑 물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 설빙 먹으러 온 사람들이 이거 여기 영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을 상대로 돈 얼마 주십시오. 자, 1억 주십시오. 왜냐면요, 뭐, 네가 이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여기 물이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영업을 한 6개월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 영업 손실액이 1억이에요, 1억. 이러면서 이제 얘한테 이걸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의 그 대리를 맡은 그 임대인도 뭐 변호사 선임했겠죠? 제가 이제 그 임대인의 변호인이었어요, 변호사.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얘가 1억 달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1억 맞네요. 이렇게 인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얘가 대체 뭘 근거로 1억이라고 하는 거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1억의 근거가 뭐냐면요. 자기가 원래
그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이제 6, 7, 8, 9, 10, 11 6개월간 매출이 1억 원이었대요. 근데 12월부터 5월까지 지금 계속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원래 연 매출액이 한 2억 정도였대요. 근데 이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이 매출액이 1억이 됐다는 거죠. 뭐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요 시점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해서 이때부터 내가 장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원래 내가 그 매출액이 그 월 매출액이 2억이었는데 요때부터는 12월부터는 매출액이 1억으로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계절적 요인, 빙수잖아요, 빙수. 그래서 이게 자, 이 얘가 매출이 2억 원이었다가 1억 원이 된 게 과연 이 누수랑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죠? 아니 누수 발생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점주가 영업을 잘하면은 뭐 거기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져도 막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할인 이래가지고 손님 더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이제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서면을 물론 쓰지 않았고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봐봐 야 6월에서 그 8월 9월 10월까지 얼마나 덥냐 이건 당연히 빙수 잘 팔릴 때지 근데 12월부터 추워지는데 이때는 당연히 여기 그 비수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겠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빙수 그 마침 그 설빙이 그 이제 뭐 겨울 시즌이랑 그 여름 시즌에 뭐 이렇게 매출액이 달라진다는 뭐 그런 기사가 있었나? 아무튼 그런 게 딱 들어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내면서 이제 이거는 이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 매출액이 줄어든 거지 요 누수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과연 자, 그리고 또 이때 뭐, 자, 찾아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월 초에 알바생이 그만뒀어. 그래서 이때 알바생을 뽑았는데 또 알바가 사고치고 나가지고 계속 알바를 뽑았어. 그럼 이런 사정들 때문에도 원활하게 그 매장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잘 안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면 과연 이 누수라는 요인이 1억 원어치의 그 손해를 가져온 것이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논지를 펼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뭐예요? 근데 이걸 입증해야 되는 사람이 지금 청구하는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손해액의 어떤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자, 다시. 자, 손해배상, 390조 손해배상, 그래서 아까 뭐냐면요. 상당 인과관계설이 뭐냐면요.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그 뭐 이제 임대인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누수가 발생했어요.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매출 손해액이 1억이 있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1억이 손해가 발생하는 데가 아니라 뭐 알바 그만둠 뭐 그런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계절 요인 이런 것들이 막 낑겨 있고 그러면은 이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손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아니다. 이런 요인도 있고 이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3천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손해배상 소송의 뭐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상손해 특별손해가 뭐냐면요. 자, 통상손해는 내가 아까 우리 돈 빌려줬어요. 돈 1억 빌려줬는데 자, 갚기로 한 날, 갚는 날 이후로 얘가 안 갚아.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말했죠? 뭐 이 아까 약정이자 7% 정하면은 여기도 뭐 지연이자 7% 대충 인정해주고 이런 이제
금전 같은 경우에는 이자라는 걸로 이제 이제 손해배상 지연 손해금이라는 것으로 손해배상이 예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손해를 입증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니 때문에 그 채무자의 그 어떤 상대방의 이제 고의 과실로 내가 땅을 못 사게 돼서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자, 그거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손해를 나는 근데 이제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서면에 뭐 감정적으로 우리 3대가 뭐 다 힘을 합쳐서 어디서도 돈을 빌리고 뭘 어떻게 했고 막 주주주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근데 사실 그거 자체는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쓰는 것도 한편으로는 전 이해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 계약이 불발됨으로써 뭐 얼마나 그 가슴을 졸이고 또 자기네들도 이제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됐으면 속상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우울증도 올 법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한 사정을 과연 손해액으로 얼마나 할 것인가? 그거는 뭐 그러면은 뭐 이재용 사장님이 막 뭐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뭐 2주 동안 뭐 다니면은 뭐 위자료 2억이고 뭐 제가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그 이렇게 다니면 2천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뭐 그래요? 그런가? 아, 뭐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자, 만약에 통상 손해라는 게 뭐냐면요. 음, 땅을 못 샀어. 아, 땅을 못 샀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통상 손해가 뭐가 있을까요? 통상 손해 이런 거죠. 아까 땡 마트 갔다가 그 카트에서 넘어진 거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카트 밀고 가다 넘어진 거. 그러면은 그냥 모두 다가 인정하는 손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쳤어. 무릎 깨졌어. 무릎 깨졌어. 그럼 뭐 여기 뭐 각종 이제 질환이 생기겠죠? 무릎이 어떻게 깨졌냐? 뭐 연골이 뭐 어떻게 뭐 파괴가 된 거냐? 뭐가 인대가 끊어진 거냐? 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릎이 다친 거면 거기서 대부분 치료비 요 정도 인정되고 만약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일을 못하면 뭐가 인정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통상손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서 이 정도의 손해를 입었겠구나라고 한 80%에서 99%의 사람들이 인정될 만한 그런 손해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특별 손해라는 거는 그게 아닌 거죠. 한 5%에서 10%의 사람들만 그런 거를 예상할 수 있었어. 그래서 그 이제 통상 손해, 특별 손해라는 건 뭐냐면요. 통상 손해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음, 임대인이 제대로 이제 뭐지? 그 위에 그 공간을 빌려주려면요. 그 위에 그 공사 처리를 이제 제대로 한 다음에 빌려줬어야 되는데 이 벽을 막 이상한 상태로 해놨어. 그래가지고 막 물이 떨어져. 이게 누수잖아요, 누수? 그러면은 임차인은 뭐예요? 아니, 당연히 여기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 떨어지면 막 벽지에도 뭐가 이렇게 막 곰팡이 생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한 대부분의 사람 한 7, 80%가 이게 사실은 이제 판례가 이 통상손 이 상당인과 관계설, 통상손해 이런 것이 사실은 이게 되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당인과 관계설도 제가 이거에 관한 그 논문을 읽어봤는데 왜냐면 이게 실무상 뭐가 상당인과 관계냐? 상당인과 관계는 법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뭐 통상적인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고려한대요. 그래서 고려해서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 그 판례가 고려하는 그 요소들이 막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대체 몇 프로고 이건 몇 프로고 몇 프로고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건 대체 몇 프로인데라는 것이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상당인과 관계설이. 그래서 상당인과 관계가 우리는 저는 대부분 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랑 이 사람이 손해 입은 거랑 뭐 관련성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판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위주로 외우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냥 판례에 나온 걸 외워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상당 인과관계는 이제 판례가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음, 제가 이제 하는 소송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이 얘기가 너무 깊어지는데 아, 상당 인과관계.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 인과관계를 이제 굉장히 판례가 여러 곳에 써먹어요. 근데 상당 인과관계가 이제 대체 뭐냐라는 어떤 개념 정립과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그런 거에서 이제 비판을 받아서 이제 이거를 대체하자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거 서면도 쓰고 그랬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게 좀 상당 인과관계에서 어려운데 뭐 상대 인간관계설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 그냥 뭐 야 넘어지면은 뭐 무릎 깨지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뭐 그렇겠지라고 이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손해를 이제 뭐 관련성이 있다고 판례가 판단한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손해가 있어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판례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을까라고 너무 깊게 파지 마시고 그냥 없다고 판단했구나라고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왜 이게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는지는 그 판례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 낭비니까 상당 인과관계설은 그냥 관계가 있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상당 인과관계설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실무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문제가 많이 있고, 음,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어 제가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소송인데, 제가 이제 석탄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진폐 소송이거든요. 석탄 공장에서 일을 해서 석탄 공장 근무. 그래서 진폐 사망했단 말이에요. 진폐는 뭐냐면 진폐는 막 이렇게 폐가 이게 폐가 뭐 망가지는 거예요. 그 진폐병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걸려서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이 요 진폐랑 요 관에 이제 상당 인과 관계가 있으면은 요 나라에서 돈을 줘요. 공단에서 돈을 주는데 그러면은 이 진폐랑 사망이랑 자 진폐랑 사망이랑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지 이제 판례는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80이에요. 80대 아저씨고 간암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었죠. 뭐 신장에도 문제가 있었고 등등등. 그럼 이 아저씨는 그냥 진폐가 없었어도 그냥 돌아가실 분 아니었나요? 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상대방의 주장이고 저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이 진폐도 요것이 이제 이 사망으로 가는데 적어도 한 2, 30%는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라는 이제 취지로 저는 주장을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진폐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상당 인과관계는 대체 한 몇 프로 정도 있으면은 이 진폐가 요 사망에 몇 프로 정도 기여를 했으면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변호사님들한테 그럼 대체 몇 프로 정도 돼야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 뭐 한 50%, 60%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뭐 7, 80%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근데 실제 제가 그래서 그 뭐냐 그 실제 판례를 또 찾아봤어요. 이거 대체 이거 뭐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판례는 이 진폐가 이 얘네들이 있어도 얘네가 사망에 이르는 이거를 진폐가 17% 증가시킨 17%인가 19%인가 증가시킨대요. 그러면은 이 진폐는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이거는 약간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한 그래도 6, 70%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상당 인과관계가 대체 뭐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상당 인과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원래 이제 뭐 판례라는 것이 이제 참 케이스마다 이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손해액의 입증 혹은 뭐 통상 손해, 특별 손해 이런 것 또한 사실 그 이제
판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어떤 거는 통상 손해, 어떤 거는 특별 손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특별 손해가 뭐라고 했는지를 이제 특별 손해라고 한 그런 판례들을 저 같으면 암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음, 좀 귀찮지만 이해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분명히 이제 의문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왜 특별 손해지? 얘네들이 아니면은 얘네들이 상당히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건 그냥 암기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릴 수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인과관계설 그 다음에 판례가 이제 제가 막 말했잖아요. 뭔가 인정이 되려면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가 판례마다 너무 달라. 그래서 일관되게 이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케바케로 외워라. 자, 근데 어쨌든 그 이 개념 자체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상당히 인과관계설 뭐냐? 아, 뭐 다치면은 치료비 나오겠지. 뭐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치면 치료비 나오겠지. 근데 이 사람이 다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날 안 다쳤으면은 로또에 당첨돼서 1억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럼 이것까지 내가 줘야 되냐 이거죠. 손해배상 해줘야 되냐 이거죠. 다치면은 다치면 통상적으로 치료비가 나오잖아요. 치료비 이거를 해주면 되지. 얘가 이날 안 다쳤으면은 그 로또를 나는 이날 로또에서 내가 235, 23936을 찍으려고 했어. 근데 내가 이걸 딱 이 번호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이 마트에 이 로또를 사러 갔던 와중에 사기도 전에 로또를 사기 전에 다쳤어. 근데 나는 25936이라는 이 로또 번호를 찍으려고 했고 그날 로또 방송을 보니까 이게 1등으로 됐네. 저는 너가 다쳤기 때문에 네가 나를 다치게 해서 내가 1등을 못한 거야. 이거 1억 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특별 손해예요. 특별 손해. 자, 이 사람이 로또 1억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 그죠? 뭐 로또 1억 뭐 저기 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사람이 다치면은 로또 1억의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특별 손해고 요거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 내가 이날 25936이라는 로또 번호를 찍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날 당일에 25936이라는 이 번호가 1등에 될 것이라는 거를 이 채무자가 이 사정까지 이제 알고 있었으면은 이제 얘가 말하는 1억을 줘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죠. 보통 모르겠죠. 그래서 특별 손해는 좀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 적어도 이렇게 짐작할 수 있고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이거를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해서 뭔가 손해를 끼쳤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어. 1억 당첨될 수 있었는데 니 때문에 이거 사고 나가지고 못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견 가능성을 참 입증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 다음에 손해액의 손해액을 정하는 시점과 관련된 겁니다. 뭐냐면은 이행 지체를 했을 때랑 이행 불능, 이행 거절 했을 때 각각 그 손해액을 정하는 시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땅을 사기로 했어요. 땅. 근데 지금 여기서 3억이야. 근데 여기 한 1년 6개월 지났어. 6개월 지났더니 이제 얘 막 갑자기 붐이 돼가지고 4억이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 이제 계속 오르는 거야. 3억에서. 그러면요. 이행 불능이랑 이행 거절은 그 당시 있죠. 이행 불능과 이행 거절을 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월 며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날부터 이날까지 얘가 완전 내 익십하고 그다음에 뭐 내용 증명서 보내가지고 뭐라 했다. 그럼 얘는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이행 불능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행 불능 당시 그다음에 이행 거절 당시에 시가 이거 있죠. 이거를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행 지체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이행 지체는
확고하게 내가 안 한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얘가 이행지체라는 건 할랑말랑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야, 너 확실하게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내가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를 하고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최고를 하고 너 진짜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다 준비해놨는데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빨리 답해줘라고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한번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얘가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최고가 끝나는 시점, 요 시점에 금액인 요거를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행 거절이랑 이행 지체가 이제 그 손해액 그 정하는 산정하는 시점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행 거절 안에 이행 지체 안에 이행 거절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얘가 이제 채무 불이행의 어떤 특성 때문에 얘는 좀 이제 지체하는 거야. 좀 이렇게 꾸물떡꾸물떡 거리는 건데 좀 확실히 하고 그럼에도 안 하면 근데 얘는 이행 불능이나 이행 거절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 확실히 못하게 되는 거고 확실히 안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를 딱 시점으로 잡을 수 있는데 얘는 지금 할랑 말랑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행 지체는. 그래서 이 최고 시점을 한 다음에 최고를 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하면은 좀 시점이 달라진다. 그 어떤 손해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설빙 말씀드렸잖아요. 그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손해를 입은 건 알겠는데 그거를 이제 금전으로 환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법원은 자, 야 채무자 네가 잘못했으니까 얘한테 사과해.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얼마를 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가 잘못한 것이 얼마의 손해를 입혔어라는 그런 어떤 나의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재용이 그것 때문에 막 우울증 걸리면 2억 줘야 되고 제가 걸리면 2천만 원 줘야 됩니까? 그 우리 같은 인류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뭐 얘는 우울증이 왜 2억, 저는 왜 2천만 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이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에 예정을 하는 겁니다. 입증이 어려워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 특별 손해는 뭐예요? 그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정은 뭐예요? 지금 이제 그런 예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거 뭐예요? 이 뭐야? 입증 확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 손해는 들어가지 않고 통상 손해만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자 채무 불이익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는 이 손해배상이라는 게 그 채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채무자의 규칙 사유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손해 발생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까 그 설빙인데 이제 건물주가 나한테 임대를 해주면서 요거를 제대로 이제 안 해줘가지고 뭐 이제 그 뭐예요? 거기서 이제 물이 셉니다. 그래서 뭐 조금 곰팡이도 피고 막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제 양동이 갖다 놨어요. 지금 여기 물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다 근데 12월에서 6월이 됐는데도 아까는 매출이 월 2억 원인데 월 2억 원이었는데 이제 누수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억 원씩 이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사장님이 기발해. 아니면은 설빙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메뉴를 내놨는데 이거 먹으러 사람들이 막 더 와. 그래서 매출액이 이거랑 상관이 없이 뭐 3억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끼리 만약에 뭐 여기 이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내가 영업에 지장이 있으면은 뭐 네가 5천만 원, 1억을 주세요라고 얘네들이 약정을 했으면은 요 사실만 있으면은 요 손해액이 얼마든 간에 이거를 이제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음. 자,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손해액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처럼 여러 변수에 의해서 이제 그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통상적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니까 그거를 정해 놓자라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정해 놨으면은 그 사실만 있으면은 주고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1억 통상적으로 1억이 발생하는데 근데 내가 이런 어떤 누수라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영업을 뭐 잘 해가지고 실제로 뭐 손님들이 더 와. 이런 것까지 이것까지 손해배상액에 고려하지는 말자 이런 취지라는 거예요. 아, 손해액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손해만 발생하면 그 약정 예정액을 주는 거고 실제로 뭐 얼마 났냐 뭐 이런 거는 따지지 말고 주자라는 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저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은 다 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채무불이행 간단한 것 같은데 은근히 또 보니까 거의 50분 가까이 찍었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이해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암기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민법에서도 이제 자잘자잘하게 암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례도, 이 뭐 103조 위반 있잖아요. 그, 불공정 뭐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 뭐 어떤 거는 뭐, 이게 뭐 사회상규 어긋나고 어떤 거는 사회상규 안 어긋난데, 이게 대체 기준이 뭐야? 알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수험생이죠? 이해하지 말고 그런 거는 외우면 됩니다. 시험 직전에. 아, 그런 판례들만 이제 뭐 이제 정리를 해놨다가 시험 뭐 전날이든 아니면 시험 그 땡치기 직전에 이렇게 보고 하면은 죠